저는 20대 중반이라는 꽤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이미 돌아가셨기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이 세상이 저와 피를 나눈 가족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죠.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일구고 관리하시던 상가 건물 하나를 제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덕분에 제 또래 친구들이 겪는 취업이나 생계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했지만 커다란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보니 서글픔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 가족 한 명 없다는 생각이 늘 저를 외롭게 만들었죠.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황민호였습니다. 남편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빤했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는 세상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종종 자신의 홀어머니와 여동생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가장으로서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가족이 없어 늘 온기에 목말라 있던 제게 남편의 그런 헌신적인 모습은 오히려 좋아 보였습니다. 저 사람의 가족이 된다면 나도 저런 끈끈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구나 싶었던 거죠.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애정도 있었겠지만 동정심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1년여의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에게 경제적인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남편의 어머니고 또 동생이니까 그들을 돕는 것은 곧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도 많이 도와드렸고 나중에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셨어요. 보증금에 매달 나가는 월세도 제가 내게 되었죠. 시누이인 황제이 역시 저를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용돈도 자주 주고 잘 챙겨주었어요. 게다가 시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시댁에서 기죽을까봐 걱정하는 남편의 말에 혼수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시누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고 싶었던 게 많다며 유명 브랜드의 가전제품부터 비싼 가구까지 알아보더라고요. 저한테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니 그 정도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좀 바보 같을 정도로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요. 그맘때 남편은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자주 내비쳤습니다. 상사의 갑질과 박봉에 지쳤다며 이제는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을 때려치우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게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꼼꼼한 성격이라면 사업도 성실하게 잘 해낼 거라 믿었기에 여유 자금을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죠. 저는 남편을 참 많이 믿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저에게 참 잘했고 시어머니도 시누도 저에게 늘 고맙다고 우리 집 복덩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말들 때문에 저는 더 잘해야 되고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어쩌면 그 복덩이란 말은 저에게는 참 달콤한 족쇄 같은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견고했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하고도 황당한 실수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차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평소 업무 시간에는 연락이 잘 없는 사람이기에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기야 생일 축하해 사랑해. 문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니?
제 생일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에 남편과 생일을 했는데 난데없이 한 달이나 지나서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내다니요. 잘못 보냈다기엔 남편이 저 말고 자기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메시지를 받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사이 남편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묘하게 허둥대는 목소리로 변명을 쏟아냈죠. 여보, 방금 카톡 확인했어? 내가 순간 헷갈려 버렸네.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미안해, 여보. 지난달에 같이 생일도 해놓고 착각을 해? 많이 피곤했나 보네.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정신이 없어.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서늘하게 가라앉더라고요.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생일 축하 문자를 갑자기 보낸다는 게 아무래도 걸렸죠. 이상하면서도 불길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 남편의 행동을 처음으로 의심해보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블랙박스와 신용카드 내역 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볼 일조차 없었지만 의심의 물꼬가 터진 이상 한번 확인해 봐야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의 폰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나 전화통화에서 이상한 건 없었는데 남편이 SNS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평소에 남편이 SNS를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플이 깔려 있는 줄도 몰랐죠. 그렇게 그 SNS를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스크롤해 내려가던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SNS의 주인 이름은 김경아였어요. 남편이 제게 카카오톡을 잘못 보냈던 바로 그날 김경아의 피드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커다란 꽃다발과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해시태그에는 샵 사랑받는 여자, 샵 행복한 생일 따위의 말들이 적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몰래 만나왔던 상간녀고 그날 제게 잘못 보냈던 문자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SNS에 작은 초음파 사진과 아기 신발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그 여자는 임신 5개월 차더군요. 단순한 바람도 아니고 임신?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끔찍했던 것은 사진 속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에서 김경아와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 황제이였습니다. 어머님, 아가씨와 함께한 행복한 저녁 식사라는 글귀가 적힌 그 게시물을 보는데 온몸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이 여자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는 것도 모자라 따로 만나기도 한 사이였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고요. 제가 생활비며 용돈이며 다 도와드렸는데 저한테 복덩이라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다니요. 대충 왜 그런지는 짐작이 갔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저에게 너희 부부만 좋으면 천천히 가져도 된다고 하셨는데 은근 남편한테는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쪼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두어 차례 자연유산이 되고 나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몸이 워낙 약해서 그렇다는 말에 몸을 보호하는 약도 먹고 운동도 했는데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조급할수록 안 생기는구나 싶어서 그 뒤로는 그냥 마음 놓고 지내려 애썼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고 그 누구도 아이 빨리 안 가지냐고 닥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상간녀인 이 여자가 아마 임신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어머님도 아마 이 여자한테 마음이 갔나 보더라고요. 저한테는 돈이 나오니 굽신거리면서 비위 맞추고 뒤에서는 작당하고 제 뒤통수나 치고 가족한테 당한 배신감이라고 생각하니 말도 못하게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 혼자 저지른 바람이 아니라 시댁 식구 전체가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바보 취급하며 제 돈을 빼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분노를 넘어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더 열받는 건 김경아의 가장 최근 게시물에는 태교여행 준비 완료라는 글과 함께 캐리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번 주말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에 필요한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었는데요. 지방 출장이 아니라 김경아와의 해외 태교여행이었던 겁니다. 정식 부부도 아니고 상간 남녀 주제의 태교여행이라니 진짜 할 짓은 다 하고 다니는가 보더라고요. 배신을 겪고 나서 저는 가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온기가 그리워서 또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 채 맹목적으로 베풀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배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냥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고 한심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교여행을 떠나기로 한 금요일 당일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출장을 잘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곧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지갑에 있는 제 명의로 발급해준 모든 가족 카드의 사용을 즉각 정지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거실 한가운데에 커다란 이삿짐 박스 여러 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흔적들을 모조리 쓸어 담기 시작했죠. 옷, 신발, 시계, 책, 그가 쓰던 노트북과 칫솔까지 제 집에서 남편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짐을 박스에 쳐넣고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해둔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짐을 모두 실은 뒤 기사님께 주소를 하나 적어드렸어요. 바로 제가 매달 월세를 대납해주고 있는 시어머니의 아파트였죠. 몇 시간 뒤 남편에게서 불이 난 듯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하고 면세점이나 식당에서 제 카드를 긁으려다 정지된 것을 알게 되었겠죠.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 끝에 저는 느긋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카드가 갑자기 정지가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아주 건조하고 담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지시켰으니까. 왜? 당신 지금 어딘데? 나? 출장 갔지. 진짜 출장 간 거야? 그럼. 누구랑? 김경아랑?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니? 저기. 그 여자랑 태교여행 갔지? 그 여자 임신해서.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 여자가 지 SNS에 버젓이 올렸더만. 아주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가지가지 않을? 내 돈으로 그동안 재미 좋았니? 저기, 여보, 그게 아니라. 저는 남편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그대로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연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민호짐이 왜 우리 집으로 배달이 와? 둘이 싸웠니? 저는 아주 차분하게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안 싸웠어요. 싸울 가치도 없고 그냥 이혼할 겁니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몰라서 물으세요, 어머님? 뭘? 어머님 아들이 다른 여자랑 두 집 살림 차린 거 들킨 거요. 이름은 김경하고 임신 5개월이라면서요. 어머니랑 아가씨도 다 같이 만났으니 잘 알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저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었을 텐데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자 엄청 당황한 모양이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소연아. 뭔가 오해가 있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민호한테 네가 미쳤냐고 생 난리를 쳤다. 아니, 우리한테 네가 어떤 존재인데 너를 배신해. 내 아들이지만 진짜 민호 그 자식 내가 가만 안 두려고 했다니까.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대. 5개월이래.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정리해라 얘기하려고 만났던 거야. 그게 다야. 그런 얘기를 한정식 집에서 만나서 오붓하게 하셨구나. 아니,
그건 또 어떻게, 혹시 사람 붙였니?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그 여자가 자기 SNS에 버젓이 다 올렸던데요. SNS? 네, 아주 보란 듯이 사진하고 다 올렸던데요. 우리 어머님 하고요. 아니, 걔가 미쳤나? 사진을 올렸다고? 저기, 다 오해야. 나는 정말 잘 구슬러서 애 지우게 만들려고. 어머님, 그만하세요. 다 끝났어요. 소연아, 이제 소용없다고요. 그쪽 여자가 아이 가져서 마음이 더 갔나 본데 그리로 가세요. 저 안 잡아요. 바로 깨끗이 이혼해 드릴 테니까 그 여자 며느리로 삼으시라고요. 진심이에요. 아니, 그게 소연아. 이만 끊겠습니다. 허둥지둥 매달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끝으로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황제이의 번호 역시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는데 오히려 마음 한구석엔 속 시원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마치 저도 모르게 저를 갉아먹던 거머리들을 떼어낸 것 같다고나 할까요? 이제 남은 것은 제가 베풀었던 모든 금전적 지원을 칼같이 끊어내고 그 빈 껍데기 같은 인간들에게 현실의 쓴맛을 보여주는 일뿐이었습니다. 남편 황민호가 그날 바로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공항에서 출국조차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나 보더라고요. 인터폰 화면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얼굴은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라는 돈줄이 끊길까봐 부랴부랴 왔나 보더라고요. 그는 쉴 새 없이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아, 여보, 제발 문 좀 열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인터폰의 음성 버튼만 눌렀습니다. 네 짐은 아까 낮에 다 싸서 어머님 댁으로 보냈어. 내일 내 변호사가 이혼소장 보낼 테니까 앞으로는 변호사랑 얘기해. 여보, 제발. 내가 미쳤었어.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거야. 애도 내 애인지 확실하지도 않아. 나 진짜 사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맛이 갔나 봐.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찌질하게 매달리는 남편의 변명에 저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런 인간의 허울 좋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었구나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집 앞에서 더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야. 조용히 꺼져. 단호한 제 목소리에 남편은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이더니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황민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길로 저는 미련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간녀의 임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기만까지. 그 여자가 자기 SNS에 차곡차곡 다 올려주는 바람에 증거는 충분했죠. 그 여자는 부랴부랴 사진들을 지웠지만 이미 제가 다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소용없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당연히 모든 경제적 지원을 칼같이 끊어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사는 집 보증금을 빼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당장 전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줄 테니 당장 집을 비우라는 통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다른 번호로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누리던 안락한 생활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생겼으니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겠지만 제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누이 황제의 차례였습니다. 시누이는 결혼을 앞두고 제게 혼수를 약속받은 뒤 백화점을 돌며 최고급 수입 가구와 대전 가전제품들을 계약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화점과 가전 매장에 전화를 걸어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 예정이었던 모든 카드 승인 내역과 결제 예정권을 전면 취소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가 제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누이는 이미 예비시댁에 최고급 혼수를 해간다고 큰 소리를 쳐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결제를 취소해버리는 바람에 신우는 대출과 카드론을 끌어다 쓰며 혼수대금을 치러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처참한 몰골이 된 것은 남편, 아니 전 남편 황민호였습니다. 그는 직장 상사의 갑질을 핑계로 당당하게 회사를 때려치운 상태였습니다.
오직 제 재력만 믿고 사업을 벌일 생각에 부풀어 있었고 그 여유로운 자금으로 상간녀 김경아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 지갑이 닫히고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백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월세를 내주던 아파트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황민우 그리고 배가 부른 상간녀 김경아와 함께 변두리의 낡고 좁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방 2개짜리 비좁은 집에서 한때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시어머니 노릇을 하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을 붉히며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김경아가 SNS에 사진들을 올려서 제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 일로 남편과 시모가 김경아를 그렇게 드자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싸워서 뭐 하나요? 이제 한 가족인데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말이에요. 제가 베풀어주던 풍족함 속에서 기생하던 거머리 같은 그 가족들. 이제는 작은 방에 갇혀 마치 서로의 살을 파먹으며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가게 되었더군요. 이혼 판결문이 나오던 날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근황을 전해들었지만 아무런 감흥도 일지 않았습니다. 통쾌함조차 아까울 만큼 그들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의미 없는 먼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이제 저는 오롯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이 넓은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라도 그 따뜻한 울타리를 사고 싶었고 비어있는 자리에 빈 껍데기라도 억지로 채워넣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였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혼의 과정을 겪으며 저는 제 스스로가 얼마나 단단하고 독립적인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았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는 대신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했었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고요한 일상은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의 거짓된 칭찬을 위해 내 돈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자유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자산을 지키며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하려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얻는 가짜 안정감이 아니라 내 두 발로 오롯이 서서 내 삶을 통제할 때 나오는 진짜 평화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평온하고 넉넉한 삶 속에서 나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홀로서기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서 북 디자이너로 일하며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제 삶을 일구어온 이소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계획한 대로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는 성격이었거든요.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매너가 좋고 성격이 서글서글해서 제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안정적인 사람을 원하던 저에게 남편은 딱 그에 걸맞는 사람이었으니까요. 8개월의 연애 끝에 주위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예쁜 아이까지 바로 생겨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결혼 생활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너무 행복하기만 했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소중한 아이는 허망하게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아이를 가지려 참 많이도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어느덧 결혼 4년 차, 주변에서 좋은 소식 없느냐고 할 때마다 그 말들이 마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혼자 소가리를 하며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늘 다정하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어요. 소민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끼리 알콩달콩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억지로 아이 가지려고 너무 아등바등 하지 말자. 당신 몸 상하고 마음 아픈 거 나 보기 싫어. 남편의 말이 저를 생각해서 하는 배려라는 건 잘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나만큼 아이가 간절하진 않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병원 치료나 시험관 아기 시술은 부담스럽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그래도 아이가 갖고 싶었기에 남편 몰래 혼자 쑥뜸을 쓸어다니거나 임신에 좋다는 한약을 지어 먹으며 조용히 임신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노력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일에만 매달렸죠. 그런데 약 반년 전부터 원래도 바빴던 남편의 회사 일이 더욱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해외 거래처가 갑자기 늘었다며 장기 출장이 잦아졌죠. 한번 나가면 보름, 길게는 한 달씩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으니 남편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습니다. 독수 공방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저는 남편이 더 안쓰러웠어요.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많이 피곤하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정성껏 보양식을 차려내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정성에 고마워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한 친구 제이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죠. 그런데 친구가 묘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 같았죠. 소민아, 영우 씨 많이 바빠? 또 출장 갔어. 베트남으로. 아마 내일쯤에나 올 거야. 베트남? 왜? 아니, 내가 정확하게 본 건 아니라서 괜히 오해 살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너한테 말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뭔데 그래? 나 실은 어제 성수동 하플 카페 갔다가 영우 씨랑 똑 닮은 사람을 봤다? 친구의 심각한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지금 출장 가 있는데 어떻게 성수동에서 봐. 네가 잘못 본 거겠지. 그치. 영우 씨일 리가 없지. 근데 진짜 비슷했단 말이야. 멀리서 봐서 사진은 못 찍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있었거든? 근데 키도 그렇고 분위기가 딱 영우 씨인 거야. 아는 체라도 했어야 했는데 약간 거리가 있어서 말은 못 붙였거든. 혹시 너한테 말도 안 하고 들어왔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우리 남편 내내 출장 가 있고 집에서는 잠자는 시간도 부족할 정도야. 근데 한가하게 하플 카페는 무슨. 내 남편일 리가 없지. 너 벌써 놓아놓은 거 아니니?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 봤겠지 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출장 때문에 집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남편인데 한국에 있고 하플 카페에서 여자랑 있는 걸 봤다뇨. 남편일 리가 없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4년 동안 보여준 남편의 성실함과 다정함을 의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농담조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도 어이없어하며 너무나 태연하고 능청스럽게 그러더군요. 나처럼 잘생긴 남자가 또 있어? 착각할 정도로? 내 도플갱어인가? 참나. 아휴, 나도 여유있게 평일에 카페도 가고 그래봤으면 좋겠다. 나 진짜 비행기 타는 게 지긋지긋해서 공항 냄새만 맡아도 멀미가 날 지경이야. 나도 그렇게 평일날 여유 좀 가져봤으면 좋겠네. 그러게. 외국에 있는 당신이 어떻게 성수동 하플 카페에 있겠어. 심지어 그 남자 옆에 여자도 있더래. 그럼 더더욱 나 아니지. 내가 당신 말고 여자가 어딨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참, 소민아. 나 이번에도 바로 또 장기 출장 잡혀 있어. 이번엔 보름 정도 비울 것 같은데 혼자 있어도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알았지? 아휴, 당신 살 빠지겠다. 아니, 당신 회사에는 일하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자기도 알잖아. 나 대표님이 엄청 믿어주는 거. 나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싶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무역회사라 출장 가는 게 일이지 뭐. 난 괜찮아. 우리 자기가 너무 심심할까봐 걱정이지. 남편은 제 볼을 꼬집으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남편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편을 공항까지 배웅해주지 못한 미안함만 가득 안은 채 남편을 보냈죠. 그렇게 남편이 떠난 지 딱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출판사 마감 작업을 하느라 정신없이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데 예전 지인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알고 있는 겹지인이었죠. 평소 연락이 잦은 사람이 아니었기에 의아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수민 씨, 이거 영우 씨 아니야? 나도 이거 건너서 우연히 보게 된 건데 보고 너무 놀라서 수민 씨한테 보내. 혹시 영우 씨랑 헤어졌어?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 것은 어느 모바일 청첩장 링크였습니다. 알 수 없는 지인의 말과 링크에 이게 뭐지 싶어서 눌러본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청첩장 메인 화면에는 턱시도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남편 김영우와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주보고 서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아래로 스크롤을 내릴수록 진실은 저를 잔인하게 파헤쳤습니다. 여러 장의 웨딩 화보 속 남자는 분명히 출장을 간다던 내 남편 김영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혀있는 결혼식 날짜는 놀랍게도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상대 여자의 이름은 정혜진이더군요. 두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그 청첩장을 보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저랑 잘 살고 있는 남편이 내일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다뇨. 이 미친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심장이 너무 뛰고 손도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청첩장 내용을 찬찬히 봤죠. 아무리 봐도 이름도 얼굴도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다른 여자랑 결혼이라니? 저는 일단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전화했음에도 남편에게선 콜백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직접 결혼식으로 가 제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 채 청첩장에 적힌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구에는 신랑 김영우라는 이름이 커다랗게 적힌 팻말과 축하 하완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다시 봐도 꿈 같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놀랍게도 턱시도를 빼입고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남편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 시부모님은 처음 보는 분들이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정신이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가짠지 아니면 내 시부모님이란 사람들이 가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시부모님이라 믿고 찾아뵀던 분들은 누구인지, 혹시 그분들이 가짜일까? 아니면 지금 저분들이 가짜일까?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든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하객들 중에서 제 눈에 익숙한 얼굴들 몇 명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그중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인 정수 씨가 보였습니다. 저희 옆 동네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남편하고도 워낙 친해 저도 여러 번 봤었거든요. 가만 보니 하객들 중에서도 아는 얼굴도 있고 모르는 얼굴도 있고 온통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광경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부 대기실로 찾아가 신부도 봤죠. 정혜진이라는 이름의 신부를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뒤집어 엎어야 하는지 남편에게 고함이라도 질러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러웠죠. 곧 식이 시작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더 지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식장 입구에 서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죠. 남편이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김영우, 너 미친 거야? 남편이 저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어떻게... 대답해봐. 출장 간다던 인간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남편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이 미친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 저 여자는 누구고 이 부모님들은 도대체 뭐야? 남편도 놀라고 그 옆에 시부모님 대행을 하던 그분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남편은 일단 저보고 얘기할 테니 따라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진행요원은 남편에게 신랑 입장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요. 말해보라고! 지금 이게 뭔지! 제 목소리가 커졌죠. 그 바람에 신부 측 부모님들도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던 정혜진 씨도 놀란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고 하객들도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색이 되었던 남편이 갑자기 직원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까지... 이 여자 좀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쫓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행동에 저는 너무 기가 차 입이 떡 벌어졌죠. 뭐라고? 멋들어요. 이 여자 얼른 데리고 나가라니까요. 거기 있던 직원들이 와서 저보고 나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 측 부모님이 와서 묻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실은 전 여자친구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아니, 여기까지 불러들이면 어떡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정신이 아픈 사람이라서요. 소란 일으키지 말고 빨리 해결해. 예, 죄송합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에 피가 거꾸로 솟아 눈앞이 노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결혼하고 4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미친 여자로 몰아세우며 쫓아내려 한다니요. 저는 거기 직원들에게 팔이 붙잡혔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저 사람 내 남편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난리를 칠수록 사람들은 저를 더 미친 여자처럼 보더라고요.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하객들 중에 섞여 있는 놀란 얼굴의 정수 씨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식장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불이 올라오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저 머릿속에는 남편이 왜? 라는 거대한 물음표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속이고 해외 출장이라 거짓말하며 떡하니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남편이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부 목록에 등록되었는지 신호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미친 연극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아까 식장에서 보았던 남편의 친구 정수 씨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다음날 택시를 잡아타고 정수 씨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수 씨는 저를 보고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하며 당황해 하더라고요. 정수 씨, 어제 저 봤죠? 아,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줘요. 나 진짜 무슨 일 저지를지 몰라요. 나랑 버젓이 살고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이라뇨. 이런 미친 상황이 어딨어요? 나 미치는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된 건지 제발 얘기해줘요. 정수 씨는 어제 그 결혼식까지 갔으니 어떻게 된 뇌막인지 다 안다는 거잖아요. 저의 서슬퍼런 추궁에 정수 씨는 우물쭈물 거리더라고요. 잔뜩 곤란한 얼굴로 한숨을 쉬더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민 씨, 정말 미안해요. 영우 그 자식 내 친구지만 진짜 미친놈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친구들한테는 이미 소민 씨랑 이혼 절차 밟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랑 이혼한다고 했다고요? 네, 근데 소민 씨가 이혼 안 해주겠다고, 이혼하면 죽어버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버티고 있다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랑 언제 이혼 얘기를 했고 제가 언제 죽어버리니 많이 했다는 건지. 남편은 자기 지인들에게 저를 완전 미친년처럼 만들어놨더라고요. 사실상 끝난 관계인데 이혼을 안 해줘서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만나는 정혜진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소민 씨 때문에 난감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말렸죠. 소민 씨랑 이혼을 깨끗이 하고 그 뒤에 혜진이랑 만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영우가 그러다간 혜진이를 놓칠 것 같다면서 일단 결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 뒤로 소민 씨랑 정리한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도 없었고 그럴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문제없이 지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저의 생각일 뿐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이미 저를 정리하고 그 여자한테로 갈아탈 생각을 했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도 결혼할 때 제발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다른 친구들도 미친놈 아니냐고 안 간다고 했는데 영우가 제발 와달라고 사정사정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지못해 간 건데 어제 소민 씨 그러는 거 보고 이건 아닌데 싶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낸다는 건 철저하게 제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겉으로는 다정하게 지내는 척했지만 사실은 저랑 진작에 이혼을 하고 싶어 했고 결국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혜진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정수 씨 말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유한 집의 외동딸이었던 겁니다. 제 남편은 미혼인 척 혹은 이혼한 척 속여 그 여자를 유혹했고요. 그럼 식장에 있던 그 부모님들은요? 그건 영우가 고용한 대행 알바들일 거예요. 하객들도 친구들 몇 명 빼고는 대부분 알바고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어제 남편이 정혜진과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정혜진과 여행을 떠난 거였죠. 아마 저를 과거에 사귀었던 전 여친이자 정신나간 스토커라고 했을 게 뻔했습니다. 뻔히 와이프가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지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요.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가 마지못해 알려준 정보로 정혜진의 아버지 회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서 그동안 남편과 제가 부부로서 살아왔던 모든 증거들을 모았어요. 당연히 혼인관계 증명서도 챙기고 결혼 앨범도 챙겼죠. 그리고 정혜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1층에서 대표실로 연결을 해달라고 했죠. 그날 결혼식에 왔었던 사람이고 따님의 결혼에 대해서 꼭 드려야 될 얘기가 있다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1층에서 기다리니 대표실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표실로 들어가서 정혜진 씨의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혼인관계 증명서와 웨딩 사진들을 드렸습니다. 사위로 맞이하신 김영우요. 제 남편입니다. 저희 이혼한 적 없고요. 지금도 혼인 유지 상태입니다. 남편하고 별다른 문제도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출장이 좀 잦다고만 생각했는데 우연히 아는 지인에게서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마 해서 결혼식에 찾아갔더니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 결혼 상태라고요? 네, 출장 간다던 남편이 떡하니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대표님도 전혀 모르셨던 거죠? 정혜진의 아버지도 놀라 기함을 하더라고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분노로 몸을 떨던 정혜진 아버지는 즉시 하와이에 있는 정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당장 그 사기꾼 놈 버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정혜진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대표님은 사자대면을 하자며 저도 회사로 호출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정혜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고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이 여자랑 저는 진작에 끝난 사이였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수백 번 말했는데 이 여자가 중내사내하면서 이혼도 안 해주고 버틴 거예요. 사실상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서류 정리만 안 했다 뿐이에요. 그의 입에서 나온 뻔뻔한 궤변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4년을 함께한 아내를 이혼도 안 해주고 버티는 미친 여자로 몰아세우는 그 추악한 민낯. 하지만 남편의 비굴한 외침에 그 대표님은 대답 대신 김영우의 뺨을 세차게 갈겨버렸습니다. 감히 어디라고 그 더러운 입을 놀려? 총각인 척 속여서 내 딸을 농락하고 조강지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 네 놈이 인간이냐?
그 대표님은 제가 가져온 증거물들을 김영우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저도 따졌죠. 너 진짜 무섭다. 이혼? 우리가 언제 이혼 얘기를 했어? 보름 전에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출장 금방 다녀오겠다고 나간 게 너야. 그래놓고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올려? 너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인간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는지 지금도 안 믿겨. 진짜 정신병자는 너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은 정혜진은 충격과 배신감에 넋이 나갔는지 이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대표님은 놀라서 딸을 들쳐업고 밖으로 달려나가려 했어요. 남편 역시 정혜진을 잡으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손대지 말라고 남편을 확 밀어 넘어뜨렸죠. 남편 놈은 바닥에 처박히고 대표님은 정혜진을 들쳐업고 서둘러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넋나간 남편을 가만히 봤어요. 남편 놈은 바닥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미친놈, 너는 진짜 미친놈이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당연히 김영우의 결혼은 파토가 났습니다. 원래 김영우는 정혜진과 결혼한 후 그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무역회사에는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미친 중혼 시도가 발각되면서 정혜진네 회사는 물론 전 직장에도 추악한 소문이 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김영우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거죠. 저는 김영우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중혼이라는 역대급 유책 사유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톡톡히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정혜진 씨의 집에서도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혼인빙자 관련한 사기와 명예훼손 등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가 쏟아졌으니까요. 김영우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식장에서 저를 망상증 환자로 몰아세우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로 저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연락을 받자마자 저는 소름이 돋아 휴대폰을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이토록 이기적이고 추악한 인간이 한때 같은 입을 덮고 산 내 남편이었다니. 저는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번호를 차단하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지인의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싶기도 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속였고 저는 까마득히 몰랐을까요? 남편이 꽤나 철두철미했기에 어쩌면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을지도 모르죠.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납니다. 저는 이혼 후 출판사 일에만 전념하며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만으로 얼룩진 지난 세월에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사기꾼 같은 인간에게서 일찍 벗어난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혼 초에 아이가 유산된 게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이었던 사람이 아빠라면 아이에게도 너무 못할 짓이었을 테니까요.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는 말 예전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제는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느끼네요. 너무 힘들고 기막힌 시간들이었지만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 상처는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아물어 가겠지만 그 흉터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